그렇게 영찬이는 여느 때처럼 이불 속으로 들어가 선영이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평소보다 더욱 쫀쫀한 것이 금방이라도 쏟아낼 것만 같은 게 아니겠어요. 옛날 옛적 운악산 밑에 속칭 운계리라는 마을에 선비 영찬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찬이는 운계리에서도 뿌리 깊은 가문의 장손이었어요. 거기다 가세도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처지에 있었으니 마을에서도 꽤 신임을 얻었답니다. 하지만 영찬이에겐 유감이라면 유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가문을 계승할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죠. 영찬이는 처음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자식 하나도 없으랴? 영찬이는 밤마다 아내 선영이와 녹초가 되도록 방아를 찧었어요. 그것도 안 되자 붕어와 장어를 닥치는 대로 먹었고 부적을 써오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동물의 간을 구해서 먹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리 갖은 애를 써도 아들은커녕 태기조차 느껴지지 않은 것이었어요. 영찬이는 중년의 나이로 접어드니 하루가 다르게 근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리 급한 일 아니라며 자신을 달랬답니다. 문제는 가까운 이웃이나 일가 친척들이었죠. 영찬이를 볼 때마다 허구한 날 잔소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연세도 드셨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지금도 늦은 시기라네. 좀 깊이 생각해보게. 형님께서는 왜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오? 형님 한 몸이신가요? 우리 집안에 6대 종손인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쩌자고 아직도 그러고 계신단 말씀이오. 이렇게 여러 친척의 걱정이 분분했습니다. 모두가 양자를 들여라 후처를 얻어서 자손을 보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때마다 영찬이는 초연하다는 듯 웃어넘겼답니다. 하지만 영찬이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음이 무거워지기만 했죠. 그렇게 영찬이가 43세가 되는 해 정월 초하룻 날이었습니다. 영찬이는 선영이와 함께 단둘이 차례를 지냈어요. 영찬이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자 점점 발걸음을 떼버린 친척들 때문에요. 마당에는 노비들만 득실대고 정작 주인이라곤 영찬이와 선영이뿐이니 안 그래도 외롭게의 제사와 차례 지내는 것이 고적하게 느껴졌는데 금년에는 어쩐지 비참한 마음마저 드는 영찬이었죠. 선영이는 그런 영찬이의 안색만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죄라도 지은 듯한 불안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났기에 남의 가문을 절손케 하고 이런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 하나? 선영이는 영찬이 앞에서 석고대죄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마치고 떡국을 먹으려는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선영이가 밥상을 앞에 두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왜 명절날 아침에 눈물을 흘리시오? 영찬이는 선영이를 달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선영이는 눈물 어린 얼굴을 들더니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엔 방법을 찾아야 하실 게 아네요. 방법이라니. 글쎄, 나도 이제는 조상님께나 당신에게 그리고 친척들에게 정말 면목이 없어요. 나를 죽을 죄에서 구해주는 셈치고 제발 금년에는 고집 버리고 웬만한 사람을 첩으로 들이세요. 허허. 나더러 장가가라는 말이구려. 그러나 부인이 울며 들여주는 장가. 그런 장가를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오. 그렇지 않소? 영찬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권할 테니 제발 금년에는 규수를 구하셔서 데려오도록 하셔요. 선영이는 힘겹게 웃음을 지어보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거기다 장가를 권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죠. 그러나 장가를 갈래도 색시다운 색시가 있어야 가지 않겠소. 그러면 색시만 괜찮으면 가시긴 가시겠어요.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서두를 일이 아니오. 그 일은 차차 의논하고. 자, 오늘은 기쁜 날이 아니오? 어서 눈물을 닦고 이거나 식기 전에 같이 먹읍시다.
선영이는 영찬이가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봐주는 남편이었으니 말이에요. 선영이는 눈물을 닦고 영찬이와 함께 수저를 잡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그 해도 어느덧 흘러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을 끝낸 선영이가 겨우 이부자리에 누웠어요. 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영찬이보다도 더 초조한 선영이었답니다.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마음을 진정할 수 없을까? 모든 것이 내 죄가 아니냐. 선영이는 스스로를 꾸짖다가 근심을 잊기 위해 등잔을 찾았어요. 그렇게 마루로 나가서 등잔을 들고 들어오는데 문 여닫는 소리의 장지 윗목에서 자던 몸종 춘심이가 깬 게 아니겠습니까? 춘심이는 살그머니 나와 선영이가 잠을 설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마님께선 오늘도 안 주무시네. 어서 자리에 누우세요. 그렇게 못 주무시면 병환이 납니다. 춘심이는 선영이가 걱정되어 아랫간으로 건너왔습니다. 오냐, 나는 걱정 말고 너나 어서 편히 자거라. 제가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고단합니까? 마님께선 왜 그렇게 근심하세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내서야지요. 마님께서 그러시면 저도 편하게 지낼 길이 없습니다. 선영이는 자신을 걱정하는 춘심이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6살 때부터 데려와 딸처럼 대한 춘심이. 과연 믿을 수 있는 하나뿐인 신복이여 자기에게는 몸이라도 바칠 정성을 가진 아이였죠. 그런데 글쎄, 선영이 머릿속에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선영이는 바로 이거다 싶었어요. 춘심아,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느냐? 선영이는 춘심이에게 소곤소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춘심이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손까지 바들바들 떠는 것이었죠. 잠시 후 춘심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렇게 선영이는 춘심이와 함께 깜짝 놀랄 계략을 세우게 되었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찬이는 밤늦도록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선영이가 술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차례 지내고 남은 것들로 차려봤어요. 오늘은 이만하고 쉬어요. 영찬이는 안 그래도 허기가 졌던 터라 음식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선영이가 따라주는 술도 벌컥벌컥 마셨죠. 그러다 보니 조금씩 취기가 오르는 영찬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영찬이의 눈치를 보더니 이내 일어섰어요. 저는 피곤해서 먼저 잘 테니 마저 드시고 오세요. 선영이는 영찬이를 뒤로 한 채 사랑방을 떠났습니다. 영찬이도 얼마 안 있어 아랫간으로 터벅터벅 걸어갔죠. 방 안으로 들어오니 선영이가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 자고 있었답니다. 부인, 얼른 끝낼 터이니 푹 주무시오. 영찬이는 선영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바지춤을 풀었어요. 사실 영찬이와 선영이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관계를 맺었답니다. 영찬이가 술에 취했을 때나 선영이에게 감기 기운이 있을 때나 말이에요. 혹시나 자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놓지 않은 채로요. 그렇게 영찬이는 여느 때처럼 이불 속으로 들어가 선영이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평소보다 더욱 쫀쫀한 것이 금방이라도 쏟아낼 것만 같은 게 아니겠어요. 영찬이는 오늘은 예감이 좋다고 기뻐했어요. 그동안의 선영이와 잠자리가 시원치 않은 건 아니었으나 오늘따라 더욱 흥분되고 기분 좋은 것이었죠. 영찬이가 선영이 위에서 거칠게 움직일 때도 선영이는 쥐 죽은 듯 누워 있었습니다. 영찬이는 선영이가 피곤해 깊이 잠에 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인, 부럭이 넘었는데도 이리 혈기가 왕성해질 수 있어? 영찬이는 다시 청년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답니다. 쏟아내도 무언가 아쉬워 들썩이고 또 쏟아내도 아쉬워 멈추지 않는 영찬이었죠. 그렇게 몇 번토록 아래를 불끈 세웠는지도 모를 때가 됐을 때 영찬이는 만족스럽다는 듯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렇게 잠자리에 들려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선영이었습니다. 영찬이는 자신이 헛것을 보는 줄 알았어요. 선영이가 지금 들어오는 거라면 방금 자신과 함께했던 여인은 대체. 온몸에 소름이 돋은 영찬이는 옆을 바라봤어요. 그러곤 이불을 휙 젖혔죠. 영찬이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사람은 선영이가 아니라 춘심이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찬이와 관계를 맺은 건 춘심이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왜? 그때까지도 춘심이는 곤히 잠들어 일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영찬이가 어쩔 줄 몰라 하자 단단히 화가 난 선영이가 춘심이를 깨웠어요. 예, 춘심아, 좀 일어나 보렴. 인연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춘심아. 선영이의 호통에 춘심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듯 선영이와 영찬이를 번갈아 보는 것이었죠. 날 두고 둘이 뭐라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다들 일이 나와보세요.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선영이는 조용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러곤 춘심이와 영찬이를 눈에서 불이 날 듯이 쏘아보는 것이었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영찬이가 어버버거리자 선영이는 춘심이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인연, 내가 너를 6살에 데려다가 17을 먹도록 자식같이 사랑했거늘. 그 은혜는 갚지 못하고 이렇게 이 댁을 망쳐놔야 오르냐? 너는 이제 살아있을 수 없는 몸이다. 내가 비상을 구해둔 게 있으니 그것을 내 손으로 당장에 받아먹고 내 눈앞에서 죽어야 한다. 영찬이는 선영이의 소름 끼치는 말에 점차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선영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요란스럽게 비상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다그치는 것이었죠. 춘심이는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죽기는 원통하냐? 그러면 내가 내 입에 쳐넣어 주마. 선영이는 춘심이의 머리채를 잡더니 당장이라도 비상을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영찬이가 선영이를 말렸어요. 부인, 내가 어저녁에 안방으로 들어오다가 실수해서 이렇게 되었소. 부인은 어젯밤 왜 윗간에서 잤단 말이오? 뭐라고요? 윗간이라니요. 이 어른이 망령이 드셨나? 나는 아랫간에서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깨어 윗간으로 왔어요. 뭐? 영찬이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곤 아차 싶었죠. 자신이 취해 아랫간과 윗간을 헷갈렸다는 걸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변명이 어디 있어요? 선영이가 윽박지르자 영찬이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했답니다. 미안하오. 내가 방을 착각한 것 같소. 이 말 저 말 마시고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우선 인연을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전현이 아무리 그런 배은망덕한 짓을 했다고 해도 나로서는 10여 년 양육한 정이 있으니 인연의 집 살림도 꼭 새 집의 살림과 같이 빈틈없이 차려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시면 그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영감께서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영찬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었으니 말이에요. 그저 하라는 대로 하겠소. 그렇게 춘심이는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며칠 뒤 선영이는 조용한 동네에 새로 집을 사고 춘심이에게 살림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이가 춘심이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춘심아, 내 덕분에 근심이 사라진 것 같구나. 아닙니다, 마님. 마님을 위해서라면 전 무슨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선영이가 짜놓은 판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작년부터 춘심이를 남편에게 청거하려 했으나 차마종을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애초에 질투심이 많은 선영이었으니 선영이는 영찬이가 다른 여인을 데리고 올 바엔
춘심이를 영찬이에게 천거하여 멀리서 살게 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생이 생기면 먼 일가의 아들이라 하여 양자로 삼으려 했던 거죠. 영찬이에게 주안을 차린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취기가 오르면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깐 말이에요. 선영이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자 기뻤답니다. 영찬이를 속인 게 껄끄럽긴 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싶었죠. 그날 이후 선영이는 춘심이의 집에 자주 사람을 시켜 과일과 생선 등을 철마다 보내며 기명과 가구도 사보냈어요. 그리고 아기 소식이 있는지 틈틈이 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춘심이가 선영이를 급하게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선영이는 무슨 일이라도 났나 싶어 춘심이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춘심이의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이 누가 봐도 아이를 가진 여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님, 드디어 아기를 가졌습니다. 선영이는 춘심이를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고생 좀 하겠지만 내 아이는 내가 남 부럽지 않게 키울 테니 걱정 말거라. 춘심이는 마치 친모처럼 자신을 챙겨주는 선영이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그렇게 선영이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다시 돌아갔는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웬 여인이 영찬이의 옆에서 호호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영이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영찬이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이 여인은 누구길래 당신 옆에 앉아 있어요? 부인께 말하는 것을 깜박했소. 오늘부터 내 후처가 된 금양이라고 하오. 선영이는 깜짝 놀라 비명이라도 지를 뻔했습니다. 후처를 드리기 껄끄러워하던 영찬이가 벼랑간 후처를 드리다니. 자신은 후처를 드리지 않기 위해 춘심이와 작당하기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선영이는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처가 아기를 낳으면 춘심이의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니 말이에요. 자식도 생겼겠다. 아무리 먼 일가의 아들이라 하여 데려와도 양자로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죠. 선영이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춘심이에게 전해야 하는데 선영이는 춘심이에게 미안해 전할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비 없이 자라야 할 운명을 가진 춘심이의 아기. 선영이만 믿고 덜컥 임신했다가 졸지에 미혼모가 될 춘심이. 선영이는 가슴 아파하며 자기 자신을 질책했답니다. 그러다 금양이만 내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한 선영이 아니겠습니까? 선영이는 금양이를 질투하며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양이가 영찬이를 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물론이요. 영찬이에게 금양이의 품행이 좋지 않다고 험담했어요. 거기다 종들에게 금양이를 무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 종이 떡하니 옆에 있는데도 금양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고 마당까지 쓰려고 했죠. 그럴 때마다 영찬이는 선영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부인이 내게 후처를 들라 하지 않았소. 그런데 대체 왜 그러는 거? 선영이는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차마 춘심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선영이도 금양이를 괴롭히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금양이는 양반의 명색을 잃어버릴 만큼 몰락한 집안이었습니다. 일찍이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서 19이 되도록 가난한 살림 속에서 아버지를 봉양했죠. 용모가 아름답고 재질이 출중하여 10여 세부터 청혼이 많았으나 아버지에 대한 효성으로 미루었고 이렇게 부친의 노후를 염려하는 효심에 영찬이네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영이도 이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효녀에다가 인성까지 좋은 금양이를 모질게 구는 게 가슴 아픈 선영이었답니다. 하지만 춘심이와 춘심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금양이는 첨 노릇을 하는 서름은 물론이요. 본처의 박해까지 골고루 맛보게 되었습니다. 설마 큰 어려움은 없겠지 하고 믿었는데 뜻밖에도 본처의 혹독한 차별을 받느라 고생했죠. 하지만 금양이는 심떡이 많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선영이에게 어떤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한 것이죠. 자신에게 이래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든가, 하다못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다든가. 금양이는 선영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선영이는 금양이가 인정 많은 여인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마당을 안 쓸어도 되겠네. 이만 쉬게나. 점점 금양이에게 마음이 가는 선영이 아니겠어요. 선영이가 아무리 괴롭혀도 금양이는 선영이를 잘 따랐으니 말이에요. 종들과 시장에 갈 때도 선영이가 생각난다며 선물을 사오는 금양이었답니다. 그렇게 금양이와 사이가 조금씩 좋아지는 선영이었지만 춘심이가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선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춘심이가 불러 춘심이네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집에 들어서자마자 으앙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춘심이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은 것이었어요. 마님, 저와 마님의 아기예요. 이 귀여운 얼굴 좀 보세요. 선영이는 춘심이의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하고 말랑한 것이 안기만 해도 기분 좋은 것이었죠. 분명 기뻐해야 하거늘 선영이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이름은 마님께서 직접 지어주세요. 그래, 어디 보자. 강인하고 밝게 빛나라는 뜻에서 굳셀강 빛나루. 강욱이 어떠느냐? 강욱. 마님, 참으로 좋은 이름이에요. 아가야, 넌 앞으로 강욱이란다. 선영이는 기뻐하는 춘심이와 해맑게 웃는 강욱이를 바라봤어요. 마님, 혹시 강욱이는 언제 데려가나요? 춘심이는 무언가 걸리는 게 있다는 듯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영이는 춘심이의 물음에 주저하며 입을 열었죠. 그래도 내 아기지 않느냐. 너도 내가 피땀 흘려 낳은 아기를 보고 싶을 터이니 때가 되면 부르겠다. 그리고 환경이 바뀌면 아기에게도 좋지 않을 터이니. 선영이의 말에 춘심이는 안도했습니다. 사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당분간은 곁에 두고 보고 싶었던 춘심이었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님. 며칠 뒤 하늘의 장난인지 금양이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선영이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래도 금양이가 임신하기 전까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땅한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죠. 선영이는 하루 종일 한숨만 푹푹 쉬었답니다. 그러다가 골병이라도 들었는지 알아눕게 된 것이죠. 영찬이는 그런 선영이를 걱정하며 병세가 깊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그보다 더 노력한 이는 금양이었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병에 걸린 건 아닌가? 괜히 선영이에게 미안한 금양이었답니다.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선영이 곁에서 줄곧 수발을 들어주는 것이었죠. 선영이는 그런 금양이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밉기도 했습니다. 아예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나쁜 년이었으면 모질게 대해도 죄책감 느끼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착한 금양이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이었어요. 선영이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금양이가 옆에 있는데도 눈물이 줄줄 나와 흐느꼈죠. 통증이 심해진 겁니까? 제가 한번 봐드릴 테니 얘기해 주세요. 아닐세. 그것 때문이 아닐세. 그럼 뭐 때문에? 선영이는 이 막막한 문제를 혼자 떠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양이에게 모조리 얘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금양이는 선영이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영이가 괘씸해서가 아닌 지금까지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에 말이에요. 금양이는 선영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선영이의 손을 붙잡았어요. 제가 한번 그 춘심이라는 애를 만나볼게요. 그러니 근심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선영이는 금양이가 화라도 낼 줄 알았는데 위로해주고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니 몹시 놀랐습니다. 금양이의 드넓은 마음에 감동한 선영이었답니다. 정말 고맙네. 내가 여태껏 모질게 굴어서 미안할 따름일세.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게 본심이 아니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선영이와 금양이는 화해하게 되었고 금양이는 춘심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덕분에 선영이는 잠시라도 걱정 없이 푹 쉴 수 있었어요. 그러니 몸도 조금씩 호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이었습니다. 춘심이를 만나고 온 금양이가 선영이를 헐레벌떡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금양이는 선영이를 보자마자 방긋 웃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춘심이와 얘기해보니 춘심이는 아이를 제 손으로 직접 키우고 싶다네요. 그러니 자기와 아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달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춘심이는 강욱이를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 한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명으로 영찬이와 관계를 맺고 아기를 낳았는데 막상 낳아보니 자신을 닮은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아까운 것이었죠. 그래도 마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으니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춘심이었답니다. 이제 다 해결됐네요. 그런데 금양이의 말에 주저하는 선영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다 해결된 것은 아니네. 그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나. 평생 속일 수는 없을 테니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하네. 선영이는 영찬이를 속이는 것도 미안했던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평생 속일 수는 없어 집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영찬이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한 선영이었답니다. 그날 선영이는 영찬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춘심이가 영찬이를 속인 것을 토시도 빠뜨리지 않고 얘기했죠. 영찬이는 그저 선영이의 말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내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내게 그런 짓을 한 건 망측하고 용서할 수 없는 짓이오. 선영이는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부인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위에서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그런 짓을 했겠소. 나 또한 마찬가지오. 한때 부인이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으나 지금껏 부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미안하오. 선영이는 영찬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오자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인복이 차고 넘치는 건가 주위에 좋은 사람들밖에 없으니. 그런데 선영이는 그 좋은 인품 때문에 더 답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보, 날 그리 쉽게 용서하면 어떡해요? 날 집에서 쫓아내야죠. 당신께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그것도 부인이 날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오? 내게 후처를 들라 말했으면서 사실 그게 가장 싫었던 건 부인 아니오? 나를 다른 여자한테 뺏길까 봐. 그러면서 영찬이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선영이는 그런 영찬이의 모습에 괜스레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춘심이의 아이도 내 자식이기는 하니 가끔 같이 얼굴이라도 보러 가면 좋겠구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선영이는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흐르고 금양이도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날 영찬이네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영찬이, 선영이, 금양이 할 것 없이 잠깐 들린 춘심이와 강욱이까지 모두가 기뻐했죠. 강욱이는 어느덧 혼자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영찬이와 선영이, 금양이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담소를 나눴어요. 나이도 비슷하니 둘도 없는 친구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 참 기이한 관계 아니겠어요? 본처와 후처, 종, 그리고 두 아이. 본처고 후처고 종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요? 다 같은 가족인데. 맞아요. 중요한 건 핏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금양이의 말에 선영이는 호호 웃었습니다. 어느새 선영이와 금양이는 오래된 소꿉친구처럼 돈독해졌어요. 그래서 영찬이를 두고 싸우는 일도 없었죠. 사랑도 중요하지만 모두를 하나로 이어지는 가족.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그들이었죠.
그렇게 영찬이네는 마을에서 가장 화목한 집안이 되었답니다.